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화진 답사에 이어서 두 번째 현장 답사를 나온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 콘텐츠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동입니다. 특히 첫 번째 코스를 이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으로 잡았습니다. 자, 먼저 정동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동하면 많이들 모르시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동은 우리 근대 역사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공간이자 지역인데요. 이곳은 사실 조선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을 세운 인물이 누구죠? 그쵸, 이성계죠. 이성계가 자신의 둘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의 묘를 사대문 안에, 즉 궁궐 근처에 묘를 만들었던 게 정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덕왕후 이후에 세 번째 왕위로 올랐던 태종 이방원이 그 부인의 묘를 저 성북구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곳이 릉자가 빠진 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됐습니다. 이 신덕왕후와 태종 이방원의 관계는 정말 끈질긴 악연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태종 이방원의 친엄마가 따로 있었고 그 두 번째 계비가 신덕왕후였기 때문입니다. 자, 신덕왕후의 두 아들이었던 이방석과 이방번, 이 두 아들을 왕위로 오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방원이 이 두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과정 속에서 정릉이 정동이 됐었던 이 역사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로 우리가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어떤 역사가 숨어져 있는지 함께 탐방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가봅시다. 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1885년에 이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학당입니다. 이 배제학당의 의미는 고종이 하사해 주신 이름처럼 인재를 배양하고 배우는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립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던 공간이었는데요. 여기서는 1916년에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 건물은 2008년에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제학당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이승만, 서재필, 주시경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던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과연 어떠한 문화와 교육을 실시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온 곳은 2층에 있는 배제학당 아펜젤러 기념관인데요. 사실 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곳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공간입니다. 양화진 동영상에서 봤듯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부활주일에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배제학당의 아펜젤러 기념관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지금부터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자, 저희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피아노입니다. 자, 이 피아노는 아펜젤러 장남이었던 도지 아펜젤러 분이 직접 해외에서 가져오신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피아노라고 합니다. 실제 이 피아노를 이 배제학당에서 사용해서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교가도 부르면서 정말 그 배제학당의 정신이 담겨있는 피아노여서 이곳에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늙어 보이죠? 그만큼 역사가 긴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작은 미니어처 보이죠? 이곳을 보면 지금 아펜젤러 장남인 도지 아펜젤러 분이 함께 학생들과 교육하는 공간을 작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수학, 영어, 지리뿐만 아니라 신학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배제학당 교육 이념 자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한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과 말씀을 전해준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을 생각해보면 이런 현실은 정말 꿈꿀 수 없는, 정말 대안학교 아니면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교육인데요. 솔직히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모태와 정신이 이러한 신학 공부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배제학당을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정말 잘생긴 이 분이 우리 조선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한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이 배제학당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학칙이라고도 하죠. 이 학칙을 보면은 특이한 게, 학자금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주고 제 힘으로 벌어서 쓰게 한다. 즉, 이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자강심을 길러준 교칙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과 인내심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굳건한 정신을 이 배제학당의 학생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게 이 배제학당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한 이 건물은 우리 독립문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독립문의 건립은 독립협회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독립협회는 이 배제학당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몽시켰던 역할을 했는데요. 이 독립협회의 전신이 바로 배제학당에 있었던 최초의 근대식 학생회였던 협성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성회라고 하는 것은 배제학당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회인데요. 여기서 서재필, 이승만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독립협회의 계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독립협회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쳐서 우리의 자립과 자강심을 보여주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을 필두로 젊은 이승만 박사님, 그래서 주축이 된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들 모두 다 배제학당에서 함께 교육하고, 특히 서재필 박사님은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인 유학자 그 증명서를 받았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경험한 민주주의를 조선 땅에서도 실현시킨 분이 바로 서재필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목판이 철로역전의 목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읽어보고 영화로도 봤었던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배제학당 안에서 목판 인쇄가 되었는데요. 철로역정은 영국의 작가였던 존 버니언에 의해서 집필된 책입니다. 사실 이 철로역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영국 혁명 때문인데요.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성공회만 국교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종교는 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갔을 때 집필했던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도 사실 작년에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다, 유혹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과, 그리고 그 크리스찬을 인도해 준 사람이 전도사인데요. 그 전도사가 크리스찬에게 했던 말이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저희 선교의 전도사님이 저를 섭외할 때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갑자기 막 떠오르게 되면서 조금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철로역정이 이 배제학당에서 인쇄되었다는 것, 그리고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배제학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구나, 천국을 희망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분은 주시경 선생님의 동상인데요. 주시경 선생님은 저희가 국어에서도 역사에서도 항상 나오는 분이신데 우리나라 문법을 최초로 정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배제학당에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 역할을 담당하셨는데요. 특히 협성의 회복, 그리고 독립신문, 이 신문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나눠주면서 헌신한 분이 이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김소월 선생님이 집필하신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이 시집이 조선의 근대 문학 작품 중에 최초로 국가유산에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이 김소월 선생님께서는 이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곳에 남아있는 원본이라고 합니다. 자는 거야. 적도 하고. 발표하는 것도 찍고. 발표. 앞에 보이는 것이 배제학당의 교훈이었는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게 왜 배제학당의 교훈이 되었을까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은 아직 신분제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제학당에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양반 가문들, 돈 있는 사람들 이 위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원하고자 했던 방식은 내 권위와 내 지식을 유지하고 뽐내기 위한 방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성경에 말했듯이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신분제 상관없이 남을 먼저 섬겨야 되고 너네가 낮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삼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분제가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평등 사상이 기독교 사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학생들에게 유입이 된 거죠. 우리가 밖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온 곳은 정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동제일교회는 아까 배제학당을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세운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 교회까지 건너와서 함께 기도와 예배까지 드렸던 공간인데요. 특히 정동제일교회는 최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붙습니다. 먼저 감리교 최초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감리교 최초로 구역회를 조직했으며 개신교 최초로 여성에게 세례식을 주고 여성주일학교, 남성주일학교, 여성교회를 시행했던 곳이 바로 이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간, 즉 정동제일교회 안에 베델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서양식 근대 교회 건축물로서 이곳에서는 서양식의 결혼식을 최초로 거행한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셨던 분이 뒤에 나올 박에스더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요.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진행했던 공간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님, 서재필, 유관순, 박에스더, 주시경 등등 분들이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가 이곳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3.1운동 당시 이 파이프 오르간 뒤쪽에서 몰래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 예배당은 우리 근대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선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서 하다가 너무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A부커의 새 멤버 은선자매님 함께 해주셨는데 환영의 인사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여기는 정동 안에 있는 중명전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은선자매님 혹시 양화진 답사 영상 보셨을까요? 네, 봤어요. 거기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오십니다. 혹시 알렌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을 치료해주게 되면서 고종과 황실과 즉 연결이 되는 선교사님이셔서 재종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데 이 중명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알렌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사셨던 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곳에 거처하게 됐냐면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맥클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미국 공사관에 의뢰해서 알렌 선교사가 이곳 조선의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집을 하나 내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곳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좀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 누가 이곳을 사용하시냐? 미국 선교사였던 엘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곳을 그대로 사용해서 정동 여학교를 만드세요. 그래서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많이 차별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 여성들을 한 명씩 이 집으로 불러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학교가 지금의 정신여고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시켰는데 특히 김마리아라고 하시는 분이 이 정신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나중에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시면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여성 단체였던 대한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런 김마리아 분의 친척 중 한 분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될 분입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의 집이 이 여학당으로 즉 정신여중여고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이곳이고요. 나중에 1905년 가게 되면 이곳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은선자매님 혹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어떤 조약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오적, 이완용, 박재순 이런 5명이 이곳에서 고종의 허가 없이 도장 없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장소, 즉 우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은 선교사님의 터와 학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건물을 들어가 봐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관계로 밖에서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돌담길을 배경으로 한 곳은 보군여관 터라고 합니다. 윤선자매님, 네. 양화진 동영상에서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왔거든요. 혹시 어떤 분일지 기억나실까요?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바로 이 위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학당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보군여관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여성들만 위한 병원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그 가족들이 오실 때 함께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곳이 바로 이 보군여관이고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오신 분이 로제타 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은선자매님. 네. 양화진 동영상에서 로제타 샤우드 홀 분이 나왔어요. 많은 분이 맞아요. 네. 이분은 누구냐?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원을 건립하셨는데 그 아들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시고 폐결핵을 위해서 이 병원을 만드신 분이 로제타 홀의 가족분들이시거든요. 특히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받았던 똑똑한 여자 5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줍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박에스더라고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미국에서 열심히 의학 과정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셔서 조선 최초의 의학 박사가 여성 의학 박사가 되신 분이 박에스더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조선인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하신 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이 조선의 여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로제타 샤우드 홀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은선남이님 지금 저희가 여기 온 곳은 어디죠? 이화학당이요. 그렇죠, 이화학당이죠. 이화학당은 아까 우리 보구여관을 세우신 선교사님이 누구라고 하셨죠? 죄송해요. 스크랜더. 그렇죠. 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이화학당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 공간인데요. 이 이화라고 하는 것은 고종이 직접 화사하신 이름인데 백꽃처럼 희어서 맑고 깨끗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여학생들이 당시 교육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교육받았던 공간인데요. 이 이화학당 건물은 사실 이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을 위한 한옥 건물이기도 한데 한국전쟁과 이 1975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심슨 기념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지금 남아있게 되는데 이 박물관은 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심슨 박물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물 말고도 뭐 프라이홀 또는 메인홀이라고 하는 양식 식으로 건물을 만든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다 없어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심슨 기념관만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화학당에서 그 교육받은 대표적인 여성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누구냐?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시는 분인데 3.1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순국하신 열사 한 분이 계십니다. 천안에서 3.1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실까요? 류관순. 그렇죠.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이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곳은 손탁 호텔의 터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손탁이란 누구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은선자매님. 네. 혹시 아관파천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뭐예요? 들어보기만 했어요. 좋아요. 들어본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자,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것에 뜻이 담겨 있는데요. 왜 공사관으로 고종이 갔냐? 고종이 궁궐에 살 수 없으니까 갔겠죠. 왜 살 수 없게 되었을까? 자신의 부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왕비가 목숨을 잃게 되자 자신도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게 되면서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공사관으로 피신했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손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손탁이라고 하는 분은 러시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에게는 커피를, 명성황후에게는 서양의 문화를 알려주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과 손탁도 아는 관계였고, 특히 러시아 공사관이었던 베베르라고 하는 분이 손탁이 베베르 공사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인척인 관계로 인해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시켰던 장본인이 손탁인데요. 그 대가로 고종이 손탁에게 호텔을 하나 지어주게 되는 게 손탁 호텔인 겁니다. 특히 호텔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예약한 사람들만 투숙을 받을 수 있었고 1층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팔게 되면서 고종도 커피를 접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때 이 손탁에 의해서 커피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손탁 호텔 터라고 하는 공간에 호텔이 있긴 했는데 이곳에 누가 왔었냐? 일사늑약을 체결했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 손탁 호텔에 자주 들리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정세를 파악했었고 또한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뭐 헐버트라고 하는 유경공원의 교사이셨는데 헐버트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호텔에 많이 거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이유가 나중에는 이화여고에 기숙사로 사용을 하다가 프라이홀로 바뀌게 됐는데 그 프라이홀이 화재로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이화여고의 100주년 기념관으로 지금 탈바꿈한 공간이 이곳이고요. 이곳에서는 많은 교육과 공연장이 함께 열리는 대중의 공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13번째 예원학교. 14번째. 은선자매님.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어디 왔죠? 예원학교요. 그쵸? 예원학교죠. 우리가 왜 예원학교로 오게 됐냐? 바로 이곳이 선교사님의 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부활절날 조선으로 왔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혹시 그분이 누구일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당시 아까 알렌 선교사님 집이 중명전이었잖아요. 그 근처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택터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학교와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언더우드 학당 그리고 지금의 경신중학교와 경신고등학교의 모태가 되는 공간인데요.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 한 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고아는 부모를 잃고 삼촌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너무 생활 환경이 안 좋아서 벽지를 뜯어먹고 살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조선인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얘를 한번 책임져야겠다 라고 해서 그 학생을 데리고 온 게 바로 경신학교의 첫 시작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경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경신학교와 더불어서 복음까지 전하게 되는 정동교회도 이곳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정동교회는 지금의 즉 조선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의 전신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문안교회가 정말 가장 가지고 있는 의의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장로님들이 함께 회의하는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 세문안 즉 정등교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정동이라고 하는 근처에 살게 되시면서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역할은 교육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게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은선 자매님도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게 되게 질리셨죠. 조금.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교육이 많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학교였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잘 이어받아서 이러한 곳에서 이 교회와 학당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윤선자매님, 드디어 저희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온 곳은 서울 시립미술관인데요. 이 공간은 지금 미술관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공간이지만 사실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터입니다. 이 유경공원은 인재를 육성하고 배양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고종이 하사해 주신 이름으로 시작된 학교인데요.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활동해 주신 선교사님이 헐버트 선교사, 그리고 벙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분들 모두 양화진 그 촬영 컨텐츠에 나왔던 분들이십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영어가 꼭 필요했는데 왜 필요하게 됐냐면 우리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 살던 미국인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인재들을 배양했던 공간이라고 해서 그런 통역 기관이 필요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하지만 나중에 대성문으로 인해서 폐교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곳은 개화기 시기에 한성재판소로 쓰이게 되고 일제강점기에 가게 되면 경성재판소,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대법원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서울미술관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혹시 은선자매님, 고종이 1907년에 강제퇴위를 당하게 되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퇴위를 당하게 되고 이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특사를 3명 정도 구성해서 파견을 하게 돼요. 그 특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헤이그 특사. 그쵸,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거죠. 당시 네덜란드에 있었던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에 파견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성사되진 못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에 갔던 분 한 분이 이준 열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법관양성소 1회 졸업자이면서 한성재판소의 검사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과 손잡고 걸으면 헤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요? 왜 나타나게 됐죠? 이 공간이 아까는 대법원으로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과 가정법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인들이 손잡고 오게 됐는데 이 대법원에, 즉 가정법원에 이혼을 하러 오게 됐다라고 해서 많은 커플들이 이곳에 손잡고 가게 되면 헤어진다라고 하는 속설이 나타나게 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미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면서 법관으로 연결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동 코스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정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공간을 또 공부를 해봤을 때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덕수궁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사실 고종 황제가 여기 살기도 하면서 도망을 간 공간이 정동이기도 하고 그런 대한제국의 격변 시기에 많은 공사관들이 오고 만들어지고 많은 해외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우리 대한제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교사들이 우리를 붙잡아줬던 공간이 정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그냥 가을에 경치를 보러 또는 이 버스킹을 보러 많이들 오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정동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혹시 은선 자매님도 도중에 오시긴 했지만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동 코스라고 할까요? 여기를 돌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 믿음이 이런 교육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은선 자매님도 그런 선교사님들을 본받아서 내가 뭐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독교 컨텐츠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뭔가 주변의 크리스천의 향기를 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삶으로 살아내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기독교인들 또는 비기독교인들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추워요. 그래서 입이 얼어붙긴 했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정동 답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은선 담임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을 거니면서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감사함을 느껴보는 하루, 그리고 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제학당의 교훈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잖아요. 전도사님이 몸소 약한 걸 실천해주고 계시네요. 멋있으시네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주니까 좀 미안해하면서 줘야 되는데 바로 내 목에 걸어주려고 하는 거 봤어요 방금? 방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봤어?